토요일날 수업에 이어서, 그러니까 앞 시간에도 동영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전반에 있어서,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미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는, 뭐 누구도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현장의 경험들을 직접 간접으로 해보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그 속에서 나는 이런 조직들을 만들고 싶다 라는 부분을 이제 그려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까 비전과 뭐 미션을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현하는, 그러니까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조직 구조, 뭐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 건지, 뭐 인원이 작은 소규모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큰 조직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상근 직원이 없는 자원봉사 조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근 인력들이 1명, 2명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서 상근 조직과 비상근 인력들의 역할 분담, 그리고 재정적인 뭐 인건비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 이걸 배분하는 작업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외부의 조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조직적인 정서들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속에서 우리 조직, 특히나 내가 운영할 조직에서는 나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된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 조직 구조의 개념,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조직의 조직 구조, 그 속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이사회,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힘들이 큰 조직이 있는 반면에 아니고 이제 이사회보다 그 큰 조직을 원하는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수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인을 알고 싶으면 그 사회의 체질과 성격을 파악하면 되고, 한 국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파악하면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애매해서 다음 주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문서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뭐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의 개념 이런 걸 보면 어떤 조직이든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해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리더라면 더더욱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조직의 구조는 해당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 역동을 일으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조직을, 그러니까 뭐라고 쇠락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시대가 분당 정치로 망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도 있는 반면에 그것이 조선을 이끌어왔던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안 좋은 면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속에 서로를 견제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큰 양당이 진행하면서 양당 정치에 문제점도 있지만 그 속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좀 세심하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에서
조직 구조의 특징, 이런 거, 특성과 분류 이런 걸 보면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유기체 형태로서 조직의 규정이나 직제 등에 의해 공식화된 체계를 의미한다. 조직 구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직고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제 복잡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 조직에서 존재하는 활동의 분할 정도를 의미하는데, 수평적, 수직적, 그리고 공간적 분화, 이 세 개의 차원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평적 분화는 조직원의 수행 업무, 수행하는 훈련과 교육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 간 수평적 분리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구성원의 문화적, 일의 분화, 조직 단위의 분화 모두를 포괄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실, 구, 과 단위로 구성원들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큰 조직은 실, 구, 과 이런 거 있지만, 아니면 지금 이제 대표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사무국을 존재해 두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무국에서 상근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비상근 인력들이 존재하는, 예를 들면 김해시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여력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상근 인력은 없지만 업무 담당자를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있는 형태. 반대로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국장의 급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상근하는 사무국장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어디가 낫다 이거보다는 그 조직의 효율성을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수직적 분화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계층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의 계층수나 깊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조직에서 계층수가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관리직의 수장과 생산 직원들 사이에 직원의 수, 감독층의 수, 최고 관리자와 하위 관리자의 사이에 직원 수 등 수직적 분화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복지관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복지관 안에 관장이 있고 그 속에 그 밑에 이제 국장, 그리고 부장, 그리고 각 팀장, 그리고 선임, 그리고 팀원, 이렇게 각각의 영역들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단계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여러분 지역 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두 단계입니다. 인력이 3명이나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장, 센터장이나 시설장, 그 다음에 생활복지사, 여기 다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업무가 다르냐? 아닌 거죠. 이거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구체성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이 층이 좁은 관계 내 해야 될 업무들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 분화를 보면 수평적, 수직적 분화의 확대된 형태로서 조직의 인력과 시설이 지역에 분산되어 있을 정도로 의미하고, 조직이 지역적 측면에서 널리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잡성이 증가하죠. 저희 기관은 조금 예를 들면 한 기관에 이렇게 한 건물에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개에 나누어져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게 상근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간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위에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많은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 가정의 인력도 공간을 분할받아서 거기 같이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저쪽에 좀 떨어진 공간에서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공식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조직 내에서 직무 내용이나 양식, 매뉴얼, 규정 등이 표준화된 문서로 나타날 정도로 그러니까 있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업 안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보다 더 두꺼운 내용들이 1년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1년의 살림살이, 시설의 운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변화는 없는데
큰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앞에 압축해서 표로서 정리를 하고 있고, 위에는 요렇게 하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흐름에 대해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조직원들의 행동 양식이나 표준화가 된다면 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변형되는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조직원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구조하는 속성, 특히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는 인력들이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이유가 뭐 있겠죠.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직원이 나가고 난 뒤에 이 업무를 새로 와서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수인계 기간이 조금 깁니다. 보통 한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자의 근무 기간에 그러니까 후임하는 직원들이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서로 체크하면서 그 혼선을 줄이기.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게 준비를 했고 이 준비된 내용들을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해서 실수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에서 공식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직원의 행동 양식을 정형화하여 통제하는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도가 그러니까 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원 내에서 조직원의 행동 및 그 결과가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획했던 내용들, 계획을 잡은 사람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달랐을 때 이 일치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높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식화된 문서로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입 직원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임자들이 있었던 관찰일지나 사업 결과, 사업 계획,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조직 내 조직원의 활동을 표준화할 경우 상황 발생 시 대응 행동을 미리 인지하게 되므로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임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쌤은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갈등이 대부분 있는 거예요. 앞에 쌤은 이렇게 했는데 왜 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을 숙지를 충분히 하고 난다면 이걸 줄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저희들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가 계량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치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는 부분하고 이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최근 조직의 활성화나 조직 혁신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공식화가 이제 역기능을 이렇게 창의적이지는 못하잖아요. 딱 짜여진 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그 속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감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올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권화 이런 걸 보면 어느 계층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지가 관계가 있는데 의사결정 구조가 조직 내 특정 고위층에 제한되어 있다면 직권적인 조직 구조를 갈 수 있다고 하고 이 반대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위임되어 있다면 분권적이라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분권적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죠. 모든 결정들이 중앙 집권적인 부분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에 대한 다양한 권한들을 분산하는 과정들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混乱도 있고 혼선도 있고 문제점도 발견하지만 그게 좀 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에 가까운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화 정도에 따라서 직권적 조직과 분권적에 분류할 수 있는데 조직의 직권화나 분권화는 주로 하위층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얼마나 이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권적 조직일 수도 있고 기능적 부문화를 통해서 수직적 구조를 나타내는 반면 분권적 조직일수록 고객, 제품, 지역, 사업 단위의 목적별 부분화를 통해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부분은 의사결정이 조금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평적 같은 경우는 결정에 그러니까 합의를 하는 게 쉬워진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건 어디가 낫겠다라는 판단은 그러니까 리더들이 해서 그러니까 합의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평적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신속하게 이걸 해서 문제 해결에 고민이 있다면 수직적 구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의 유형을 보면 크게 직능 구조와 지배 구조, 그리고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능 구조의 지배 구조 이렇게 보면, 직능 구조는 조직원 가업의 구조로서 직무나 직위를 나타내며 전체의 직능을 부문 및 하위 직능으로 세분화하고 조직원의 개개인의 직능으로 편성 후 역할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권한 분포에 기반을 두고 체계화된 조직 구조를 분화된 조직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합, 촉진시키는 역할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을 그러니까 위임하는 부분, 그러니까 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신속하게 이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얼핏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기관 내에서 제가 이제 출장이 많은 그 지슬장이다 보니까 제가 기관 내에 있을 때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문서를 열람할 때도 저에게 의견을 구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외근을 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위임 규정들을 통해서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유선상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신속하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보면, 이거는 기계적 구조는 기능별로 가압을 전환하고 복잡한 부문화를 통해 조직원들의 직무를 전문화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는. 그러니까 결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권자가 그의 모든 그러니까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죠. 그리고 유기적 구조 같은 경우는 직무나 권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환경 변화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츠베르그 같은 경우는 5가지 조직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기계적 관료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적 관료죠. 네 번째는 사업부제 관료제, 에드호크시, 다섯 번째 위원회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단순 구조 같은 경우는 동태적인 환경으로서 소규모의 신생 조직에 적합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역아동센터 같이 시설장 담당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적 관료제 구조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단순한 기술을 활용하고 대규모 조직에 적합합니다. 그 전문가적 관료제 같은 경우는 조직원들의 높은 전문성을 전제로 수평적 분권화를 특징이 있고,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환경 내에서 복잡한 기술을 활용하여 해야 되는 업무들을 그러니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사업부제 관료제는 각 사업 부분이 분화되면서 자기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완전한 독립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부분. 아까 말했던 5번째 위원회 구조 같은 경우는 대내외 환경 구조가 동태적이고 복잡해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난해한 이야기들을 해결하기인데 적합하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은 이후에 수업 시간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사회복지 조직은 본질적으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조직으로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와 다양한 전문직적 인력들과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지시와 통제의 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적인 목표 설정과 활동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수직, 수평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일단 먼저 공식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공식적인 조직은 사회복지 조직의 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이 특징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 조직 목표는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조직 전체가 통합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모든 사적 감정들을 배제하고 행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죠. 어떤 공무원은 시민의 삶들을 그러니까 향상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부분에서 공식적인,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위원회도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이 필수고, 리더는 제도적인 권한과 더불어 영향력 행사에서 이렇게 권력이나 권한을 위임하거나 의사결정, 책임의 비중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 충족 등을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 여기 순기능은 구성원들의 기속함, 안정감, 구성원들 간의 협조로 능률적인 업무 수행, 구성원 간에서 정보 교환들을 위한 소통 통로, 구성원의 자질감 등에 대한 안전판 역할, 조직원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 혁신 도모, 조직 생리 파악 등 유효한 수단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조직은 아동 관리팀, 아동 친화팀, 아동 보호팀 이렇게, 그리고 드림 스타트 팀에서 아동을 지원하는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공식 조직은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A라는 A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과를 아니면 팀을 떠나서 차출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수직 조직을 살펴보면 명령이나 복종 관계를 한 수직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직 조직의 장점은 그게 이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직 성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산 효율성을 정대시키는데 유리하며, 세 번째는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명확한 가업 구분으로 인해 개인 성과 평가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만이 조금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단점은 명령과 복종 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성이 존재를 한다. 그죠? 라인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관료제의 한계인 관리자의 지나친 권한 집중과 업무의 과부하 및 독단적 조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예방하기. 그러니까 리더가 A 이렇게 하고 결정해버리면 의견을 토론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대 의견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조직의 경직성 및 부서 간 경쟁적 근무 태도로 인해 타 부서와의 협업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성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최선 이게 다 경쟁자가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수직 구조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략 30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 조직이나 가압의 자동화율을 높이거나 단순 업무 비중이 높은 조직이나 기술 집약적인 소기업 형태에 적합하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평 조직을 한번 살펴보면 참모 조직이라고도 하는데, 수직 조직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원 조직 목표 달성을 기여한다라고 하는 조직 구조입니다. 이 조직의 장점은 첫째, 조직 구성원들의 기술 집약도가 높고 전문성을 지닐수록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직이 평등하고 안전하며 자율적인 근무 분위기 형성으로 인해 유연성을 확보하기 쉽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평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용이함에 따라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동반자적 문화 형성으로 인해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안정되게 뿌리 내릴 수 있다. 조금씩 지금 이제 기업들이 이런 형태에 대한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효과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점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공식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이런 형태로 조금씩 그의 업무들이 변환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의 성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노동 집중이 필요한 소규모 조직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간 투자 단기적 생산성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 조직 내의 인사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역할 및 권한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빠른 결정과 판단이 필요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의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수평 구조의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0인 이상의 대규모 조직으로서 서비스 산업이나 프로젝트성 융합적 산업 등에 적합하다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조직은 각 계층에서 차출된 멤버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조직 구조와는 별개로 특정한 관계사항에 대해 각 부분별 의견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전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갑자기 안 다니던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햇살도 너무 따갑고 지금에서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는데요. 빨리 이제 녹화 마치고 저도 잠시 이제 꽃 구경을 좀 갔다 올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해서 꽃 구경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어떻게 공부에 있어 지친 삶에서 지친 부분들을 조금 풀면서 더 이제 효율적인 부분들을 찾아나는, 그러니까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조직의 장점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조직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반면에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결정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만드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과제가 있지 않을까. 필요에 따라 그 조직들의 형태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업부 제조 조직 같은 경우는 해당 조직에서 사업부 단위를 편성하고 각 단위에 대해 생산 마케팅, 재무 등 독자적인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사업 부서가 마치 하나의 독립적인 경영 형태로서 분권적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이 나중에 분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의 활용도, 결정들을 그리고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부분입니다. 장점으로는 부서 간의 협력 및 조정이 용이하며 위임 권한을 활용하고요, 부사 성과를 적격 측정할 수 있다. 결과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그 팀에 대해서. 반면 단점으로는 조직 이기주의로 인해 갈등이 유발되는, 이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태스크포스 팀, 일명 TF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존 조직이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제한된 기일 동안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편성된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요구된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간 갈등 해결이나 통합 내지 임시 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팀하고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대규모라고 한다면, 장기적 사업에 한다라고 한다면 TF팀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좀 소규모 이렇게 하면서 신속한 결정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이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직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총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 조직의 대표적인 게 이제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죠. 이 사회복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이사회입니다. 10명 내외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측근 중심으로 이사장 중심의 측근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이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외부 사회이사를 추천하게 돼서 추천을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된 의원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상황들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속에 이제 팀에 한 4군데 정도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책임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이사는 사회이사대로, 그리고
사내이사 같은 경우는 이 사회이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견제 감시하는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조금 긴장하게 되는. 그래서 투명화, 이렇게 조직의 투명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모인 조직이다 보니까 이사회 위에 총회라는, 그러니까 그 사단법인 전체가 모이는 총회라는 조직이 최고 의사결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밑에 이사회를 두고 일상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총회하고의 역할 분담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사회복지 조직들에 들어오고 있는 그 법인격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 총회라는 형태가 있고 그 밑에 뭐 이사회들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이사회의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영리 조직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조직으로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비영리 조직에 있어 이사회는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내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자원을 확보하고 조직을 외부 환경과 연결하는 외적 기능까지도 수행하는 최고 상위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총회가 필요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사명과 목적을 정하고 행정 책임자, 그러니까 CEO겠죠,를 선임하고 지원하며 행정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게 이사회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뭐 비영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무와 함께 신용 보정 책임, 조직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역할, 조직 임무의 설정, 그리고 조직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책임, 조직 임무를 반영한 정책을 형성하게 되고, 윤리적 책임 및 조직의 정관 등을 실행하는 업무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주로 기획 파트의 일을 하게 되는 부분. 구체적으로 재정 관련 기획, 예산 수립, 인적 자원 관리 기획, 장기 전략 수립 이런 것들이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CO의 선출 및 고용, 그러니까 센터장, 시설장들을 채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업무 수행 평가, 그리고 법적인 책임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특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전달, 조직 관련 집단의 이해, 그리고 대변하게 되고, 기금 조성, 그리고 조직의 권익 옹호 및 지역사회의 관계 형성을 위해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가장 큰 게 재정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부분 다 열악한 부분, 그 정부 재원들이 뭐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수 있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활동이 형식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직 문화의 개념을 살펴보면, 조직 문화는 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해서 개성되고 형성되는 고유의 간섭 및 뭐 지식, 가치, 신념, 기술 등이 결합한 행동 중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에 심대한 영향들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문화의 사회복지 조직의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는 사회복지 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가치관이나 이념이 같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거는 비전이나 미션 이런 것들로 이제 공유하는 이런 부분이겠죠. 사회복지 조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다르다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어 클라이언트에게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직 문화는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조직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치관이 같음으로써 동료들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되는. 왜냐면 개개인의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로 12명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생각은 다 다르죠. 하지만 저희 기관에 출근하는 것과 동시에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문화는 학습 문화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 직원들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학습적인 문화가 선호되지 않는다면 그걸 정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의무적인 교육이든 아니면 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교육이든 간에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조직 문화는 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후임자한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야기돼야 된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직을 이끄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조직의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적인 배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과 힘을 주는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들을 결합시키고 그들에게 일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리더가 있는 조직에서는 강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강한 문화가 주변 상황과 적합성을 가질 때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열거되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 간의 전체적인 조직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본 전제와 가치는 모두 강조되고 있고, 더불어 조직 문화는 상위 문화, 하위 문화로 존재한다. 상위 문화는 다양한 하위 문화를 구성하고 있고, 하위 문화는 팀이나 부서들의 구성원들이 공통 문제, 목표,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성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 독특한 하위 문화를 만들 수 있고, 이처럼 조직 문화는 단순한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하위 문화가 서로 상호소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적절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14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형태의 핵심 조직의 행동론에 대한 부분. 기본 과정은 전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환경과의 관계, 가정, 사실, 시간, 공간에 대한 가정,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가정, 그리고 인간 활동의 본질에 대한 가정,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가정을 기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요 다음 단계가 가치관으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치관이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직 문화의 유형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직 문화 유형을 살피는 이유는 조직의 공통적 특성과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고찰하는 편의성과 사고의 간결성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직 문화의 기본적인 구조와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유형 간의 비교가 가능해지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그러니까 만나는 접점 속에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과연 쉬울까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변화되는 상황은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 연출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바뀌고 있죠, 조직 문화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복지하면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 환경 속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아직까지 그걸 찾았다가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비대면이라는 환경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지역 아동센터를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매일 이렇게 센터로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기존과 같이 보호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급 상황이니까 긴급 볼지는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긴급 돌봄이 아닌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집에 있어서 케어되고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들이 뭐 줌을 활용하든 유선을 통화를 하든 형태로 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긴급성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효율성의 차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복지관도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식의 전환, 그게 이제 온전하게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의료계도 뭐 비대면 진료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원활할 건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지금 당장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유형을 살펴보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집단 문화, 뭐 개발 문화, 위계 문화, 합리 문화인데, 이게 이제 내부 지향이냐 외부 지향이냐, 융통성이나 재량, 융통성이 있느냐, 통제성, 뭐 안정성, 질서를 강조하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단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개발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위계 문화가 될 수 있고, 합리 문화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집단 문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로 상호 간의 신뢰감과 화목, 우의적 관계와 집단 의식이 강조하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에 소극적이다. 조직의 유연성과 내부 체제 중심으로 유지하려는 가치를 두고 있다. 성실 신뢰관계가 핵심 가치이며 동기부여의 요인은 애사심, 구성원들의 자격 등으로 리더는 참여적이고 온정적임, 조직원의 참여와 몰입이 조직 활성에 큰 영향을 주고 인적 자원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로 일본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주의 경력이 짧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 집단 문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들이 조금 딸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함께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 문화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구성원들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이 많을수록 기관의 문화를 습득하고 나서 사업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개발 문화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많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부분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새로운 부분의 해결책을 찾으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위계 문화입니다. 위계 문화의 특징으로는 구성원들에게 공식적인 조직과 절차에 의해 안전하고 확실한 업무 처리를 강조하게 되고, 조직의 장기 존속을 위한 현상 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공식 절차나 규정, 관서, 업무 처리, 직권과 서열 의식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 조직 내부의 능률 및 규율을 중시하고, 동기부여 요인으로는 안전이나 질서,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더는 보수적이며 행동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한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일상적 표준화된 활동을 수행하며 복잡성, 공식성, 직권화 등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조직 및 피라미드형 조직, 관리 조직에 부합되고, 경력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적응은 문제없으나 환경 변화 대응 능력에 그러니까 조금 애로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부분들이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합리 문화입니다. 이거는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관리를 강조하면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그리고 능률적인 과업 달성과 실적 위주의 업무 관리와 같은 특성을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합리 문화는 생산성과 성과물, 목표 달성 등을 강조하고, 합리 문화의 목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이 있으며, 동기부여는 경쟁과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 리더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따라서 리더는 지시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일정한 구조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게 되며, 그리고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고 또한 논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이다. 그리고 계획성, 생산성, 효율적을 강조하는 시장 형태나 미국형 조직의 합리적 유형의 이상적인 조직이다. 멋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멋진 리더가 필요하게 되죠. 합리 문화에서.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좋아 보이지만 쉽지 않은 조직의 형태다. 최고위 리더는 조직 구성원이 사회복지사들에게 항상 변화를 요구하고 그 변화는 체계적, 목표 지향적, 성과 중심적인 관점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조직의 생산성과 부합되는 것이기에 사회복지사들에게 합리적 문화는 매우 중요한 문화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문화가 적절하게 쓰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형태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문화는 어떤 그러니까 비전 찾고요. 그 다음에 조직 형태 그리고 이 조직에 어떠한 문화를 심음으로 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를 지나 이제 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의욕이 많이 앞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살아온 삶 속에서 사회복지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담아낸다라는 부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현장에서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